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는데요. 제가 아까 2부에서 클로징 할 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3부에서 돌아오겠다고 했더니요. 여러분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8829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는 꾀꼬리라니요. 올빼미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목소리를 갈고 닦겠습니다. 우리 경제 박뉴스 한번 먼저 들어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청사진을 지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좀 높게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된 2.4%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앞서 지난 7월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2.6%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보다는 급반등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일단 내년에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 이 핵심 경제 정책은 뭐냐? 바로 민간 자금과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100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 내수를 살리게 되면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한마디로 세금 깎아주고 민간이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렇게 되면 내수가 살아서 2.4%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거 좀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좀 가능하지 않아요? 어때요? 일단 정부의 의도에 들어갈 민간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까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내년 경기 회복의 핵심이 바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인데요. 정부는 내년 민간 기업들이 25조 이상 공장 증설 등 이 투자를 앞당겨서 하도록 지원하고요. 또 공공기관 투자원 60조 원으로 늘립니다. 또 15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현실화되면 올해 이 투자 무려 7.7% 설비 투자가 감소했는데요. 내년에는 5.2% 증가세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설 투자도 올해 마이너스 4% 감소였죠. 근데 내년에도 정부는 마이너스 2.4% 감소세는 지속되겠지만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쏟아붓는 이 공공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 효과에 그치는 만큼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의 지금 투자에 나설 거냐 이 부분 여전히 의문입니다. 내년 이제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65%는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 불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긴축 경영을 세워놨다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1.9%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투자 계획과는 정면 배치되는 경기 인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 집값이나 이런 거는 다 잡지만 그래도 투자는 조금 활성화시켜야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건설 투자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건설 투자가 올해도 4%인데 지금 18번에 거친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서 규제는 정말 촘촘합니다. 특히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민간 이 건설사들이 과연 내년에도 제대로 된 이제 이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40대 고용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정부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고요.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률, 실업률,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있죠. 우리 경제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률, 취업자 수 각각 22개월, 49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국회 대통령이 40대 고용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40대 고용대책의 초점은 뭐냐? 이 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40대 창업기업에 대해서 세무, 회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거나 또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용 촉진 장려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이제 40대의 맞춤형 고용 대책이 물론 내년 1분기에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두고요.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와 실리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다.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OECD 평균 3분의 1 정도인 한국의 종부세율을 문제를 지금 뽑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연결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가 들어가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의견 제시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서 국회 상황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석패율 제도 때문에 사실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다면 선거법 개정 협상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계속 혼란스러울 것인지 아니면 좀 정리가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선거 제도나 이 비례대표 제도는, 이게 국민들로서는 가능하면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표를 던졌으면 그 표의 효과가 정확히 국민의 뜻에 비례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너무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개입되면서 지금 어려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각 당들이 좀 대응을 했으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무튼 이건 가능한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요거 하나만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질문인데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 예전에 우리 시장님은 지금 삼선 시장이시기도 하니까 예전부터 정책이 계속 쭉 이어왔는데 네네. 2017년도 정도에 서울시 지하도 상가 상점의 상인들에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인들은 원래 평균 2, 3억이 되는 권리금을 주고 사실은 거기 들어간 거였는데 그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라 이런 식으로 또 법이 돼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권리금 제도라는 게 네. 우리 상인들의 사실 이 뼈고를 네네. 이렇게 사실 파먹는 네. 그런 나쁜 제도죠. 권리금이라는 게 다른 나라는 없는 제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큰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특히 요새 자영업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권리금까지 또 별도로 임대보증금 외에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이제 조례에 담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다만 이게 또 처음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단계적으로 잘 조정해서 네. 크게 피해 보는 사람 없이도 저는 이런 제도를 점차 바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끝냈냐면 그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 말씀의 취지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중앙 집권적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지방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저는 그 상황 하에서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 중앙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임대차 관련한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게 도입되면 참 좋은데 이게 전부 이제 법무부 국토부 소관이죠.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컨대 제가 권한도 없으면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실제로 이게 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임의로 하고 있는 그런 네. 제도고요. 그래서 사실 임대차 권한 적어도 이것뿐만이라도 지방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국회에 지방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 이런 임대료라든지 집값 상승 이런 것도 사실 뭐 서울시나 지방 정부가 이걸 아주 바삭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 중앙정부가 이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알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만 하더라도요. 방금 말씀하신. 네. 실제 우리 전세 임차인의 실거주 기간이 3.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입자들이 고통이 불안하죠. 심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최소 거주기간 딱 5년으로 정하고 네. 임대료 인상 이 상한율 뭐 이런 것도 베를린처럼 네. 뭐 베를린이 워낙 막 집값이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이거 5년 동안 동결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주거권도 안정되고, 예? 그리고 또 실제 외국 정부들이 다 이렇게 지방 정부들이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단 정부가 이번에 18번째로 내놓은 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특히 규제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제 대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전향적인 집값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다만 네. 이미 내성이 커져 있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네. 그래서 대정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사후적이고 파편적 방안이 되고 말까 이런 사실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고강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좀 총동원해서 네. 이런 망국적인 불로소득 투기는 완전히 건절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이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자. 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세입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이걸 갖고 국민 공유제 도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 개발 이익 철저히 환수하고 그 이익을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계속 세금 올리려고 저런 식으로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현재 그렇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집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거 정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버는 사람, 큰 돈 버는 사람은 네. 아주 일정한 1% 몇 퍼센트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느 강남의 아파트 하나가요. 네. 지난 3년 동안에 10억 올랐어요. 근데 세금은 네. 겨우 130만 원 냈거든요. 10억이나 올렸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0.1% 10억 돈 벌고 0.1%만 종부세로 낸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지난 5년간요.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 차익이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보유세, 이른바 종부세 낸 거는 실효세율이 0.16%, OECD 평균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기업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국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코 국민 대다수 90% 이상에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가만 앉아서 손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꾸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것이 저는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부동산 공유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자 이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노동 임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고 하면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여기서 공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5%에 겨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92%나 되고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열심히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1조 원씩을 투입해서 제가 한 8년 정도 지금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한 2년 정도 더 하면 약 10%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단하면 이 국민의 주거 불안 또 이게 사실 가계 지출의 거의 20%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면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그것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사실 완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의 그 부동산 국민 공유제 이런 거는 좀 사회주의다. 일부 한국당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아니냐. 좀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구호가 공공연히 내세워졌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서 무분별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폈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규제도 완화되고 또 유동성 확대도 이게 결국 부동산 앙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이런 투기 세력들의 배를 채웠죠.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생겨났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규제에 치중했다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식 수준입니다. 저는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시라.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께서 총리로 재임하던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저는 좀 이거 시대적 통찰이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공급 얘기하는데요.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은 이미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44,000호, 올해도 4만 호 이상이 공급되고요. 또 서울시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에 입주 물량으로 이어질 단지가 135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공급하면 뭐합니까? 결국 이게 다 일부 소수의 오히려 다세대 주택 소유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 1%가 평균 7채를 갖고 있고요. 상위 10%가 3.5채의 집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편중된 부동산 자산 격차가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혁명적인 처방을 통해서 완전히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가 이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가 보유 비율은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자가 보유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네. 주택 보급률은 높아져요. 네. 심만 하더라도 5%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이 보급률, 자가 보급률은 계속 낮아지죠. 1년에 51.3%인데요. 자가 보유율이 2017년에 48.3%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급되는 게 결국 소수에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세제의 어떤 규제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돈을 벌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억 벌었는데 세금은 겨우 130만 원이니까. 네네. 아니 그게 돈 있고 또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사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큰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 네. 혁명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도 노노주택, 노노2주택, 그러니까 2주택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하자 이랬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와 경제 그 자체를 위해서도 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떼돈을 버는데 부동산으로 네. 누가 기업 활동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요. 누빙조후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누빙조후요? 사자 성어가 네. 누빙조후. 얼음에 조각하고 썩은 나무에 새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각 작품도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만이고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본을 다시 세워야 된다. 지금 이 나라가 저는 부동산 때문에 이게 만국병이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기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고 그 돈으로 국민 공유 기금 만들어서 많은 경우에 좀 싸게 정부가 그걸 공급하고 또 부동산 이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늘려서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이 주거 안정,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세금을 조금 왕창 매겨서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불편하게 하는 방식을 먼저 좀 택해서 그다음에 기금 마련하고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세금 왕창 매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9%의 국민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가만 앉아서. 전국에 지금 강남에 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여기는 돈이 그냥 10억씩 다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금은 130만 원 내면 나머지 국민들 사실 지방에 있는 또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손해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차익을 그 투기 수익을 확실하게 그거는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거 저는 반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네. 서울라이트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인데요. 네. 오늘 이제 밤부터 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겨울 빛 축제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외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거의 220m 전면에 은빛 패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빛과 영상, 음악이 결합돼서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상적인 그런 축제가, 빛의 축제가 펼쳐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 좀 먹고 살으라고 여기 그 기존에 그 동대문 상권이 약간 좀 침체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엄청 몰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청년 기업들, 푸드 트럭, 또 우리 소상공인들 와서 점포를 쭉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좀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안 와보시면 손해볼 겁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사실 이제 여당의 인사이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대선에도 또 도전하실 분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번에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또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조금 시끄럽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선거 3번이나 치르신 전문가로서
지방선거에 청와대 입김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더라, 내지는 작용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건 지금 뭐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조만간 그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거긴 한데 어쨌든 청와대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저는 우리가 선거라는 게 결국 민심을 네. 정확히 민심이 반영되는 그야말로 선거라는 게 유일하게 유권자인 국민들이 표로서 사실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저는 왜곡하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3번이나 이 지방선거를 치르신 경험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하시려는 건가 봐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제가 그 과거에 네. 정치를 해왔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서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여론과 지지 그것으로 저는 당선된 사람인데요. 네.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나 또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발견했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736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박원순 시장님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청와대 주변에 집회 때문에 근처에 맹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서울 시민의 이런 교육권 침해가 자꾸 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건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됩니까? 네, 사실 그게 이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사실 극도로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러한 권리가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 주변에 지금 100m 앞까지도 집회 시위 할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는 철야 야간 집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웃 주민들의 피해가 사실 막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법률 개정이 있어서 소음 피해라든지 또 교통의 아주 극단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광화문 이 재구조하고 관련해서 제가 그 현장을 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정말 심각하고 상권의 침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뭔가 법안도 좀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화문 광장 같은 것도 이제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 권한을 줘서 시민들이 이런 것도 요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네. 시민들의 공론으로 이런 토론으로 좀 저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를.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6976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고려인, 사할린 동포들과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우즈베키스탄 방문하셨을 때 중앙아시아 고려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우리 서울에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나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 네. 한 42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 글로벌 센터라는 것도 만들었고 또 몽골이나 이 중앙아시아 분들을 위해서 동대문에 저희들이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규모를 키워서 우리 고려인들도 사실 많이 와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보따리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제대로 무역 전사로 좀 키워서 네. 이분들이 제대로 무역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전 세계에 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고요. 네. 그 조만간 좀 더 확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박원순 시장님은 주택을 몇 채나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집이 없고요. 집이 없으시구나. 공간에서만 사셔서. 상당히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그만두고 나면 예. 저도 돈 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아, 시장이 이제 삼성까지밖에 못하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실업자 되시는 겁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벌어진 검찰과 재판부의 충돌 소식을 다뤘습니다. 검사, 편파 재판, 판사, 이름 뭔가, 전례 없는 법정 충돌입니다. 경향신문 볼까요? 정경심 교수 재판서, 검찰 재판부 대충돌입니다. 일면 사진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의 모습과 함께 미시간주 배틀크리크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다뤘네요. 재선 가도의 탄핵 블랙홀입니다. 오늘 궁금한 일면 헤드라인은 한겨레입니다. 답정너 컨설팅이 쏟아낸 공공기관 자회사 62곳인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난립 실태를 기획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합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이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연예 동그랑땡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 동그랑땡이라는 제목은 누가 지은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갑자기 막 동그랑땡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 배우 윤지혜 씨가 영화 호흡, 네. 그 호흡 촬영에서 겪었던 고통을 폭로하면서 촬영 현장 자체가 불행 포르노 그 자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네, 그 윤재 씨는 이제 1998년도에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서 데뷔를 했거든요. 아, 여고괴담으로 데뷔하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기자 경력이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러네요. 고참급 연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한 작품에 출연했어요. 바로 이제 호흡이라는 영화인데 네. 이 작품은 이제 그 아이를 납치한 그 윤지혜가 맡고 있는 정주와 또 납치된 그날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민구가 12년 만에 뭐 다시 만나서 벌어지는 그 심리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좀 제작 방식이 이 다른 영화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죠. 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네.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제 영화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래된 사람이어가지고 연극영화학과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졸업 작품 형태예요. 근데 이 작품이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과 제3회 마카오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작품인데 이 영화가 개봉이 되어지면서 네. 씁쓸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불행 포르노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윤지혜 씨는 기억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폭로를 이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개봉하기 하루 전에 사실은 이런 폭로를 해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됐는데 좀 본인은 뭐 노 개런티를 부탁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랬더니 뭐 100만 원을 형식적으로 주고 정말 힘든 이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제작사는 그럼 어떤 입장을 보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윤지혜 씨의 그 어떤 호소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되겠고 하지만 이제 제작진이나 감독과 같은 경우에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이 윤지혜 씨의 폭로 부분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그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네. 이 드라마 촬영 중 부상당한 맞아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지혜 씨가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행 중인 차 안에서
그냥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하차하는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이 지나가던 택시 이 기사분이 계속해서 항의하면서 빵빵거리고 굉장히 그렇죠. 위험했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단순하게 이제 졸업 작품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실험적인 독립 영화라고만 해서 이것을 봐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장면을 찍으려면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통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지 했을까요? 이게 리얼리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 촬영장의 열악한 부분을 상업 영화와 이 독립 영화 그다음에 또 졸업 작품 대학생들의 이런 것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는가.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졸업 작품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독립 영화로 이해를 한다면 네. 많은 이제 그 독립 영화를 제작하고 도와주고 옆에서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금전적인 수익보다는 작품에 대한 완성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솔직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1988년도에 제가 이제 중앙대를 나왔는데 옆에 있는 연극영화과에서 졸업 작품으로 좀 출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평택역이라는 곳에서 전라로 이제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역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뭐 막걸리 몇 잔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어머나. 저도 역시 이제 파출소에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걸 제작진들. 하셨어요? 그 영화 전라로 하는 걸 찍으셨어요? 네, 찍긴 찍었는데 편집이 돼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이제 도움, 지인의 도움, 윤지혜 씨 같은 경우에도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네.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임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지혜 씨 같은 경우에 그때에 있었던 금전 이런 문제는 100만 원을 받건 안 받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감독의 연출력에 대해서 조금은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컷 없이 이 모니터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 감독이?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연출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고발할 내용인가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연기자들이 가장 의지할 부분은 이제 감독인데 감독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편집만을 생각을 한 것인지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 도박과 관련된 영화 타짜는 절대 아닙니다. 예전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대본이 없어요. 원작이 만화인데 만화책을 가지고서 이제 콘티를 만들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영화가 한 편이 있거든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배우에 타짜는 아니고요, 타짜는 진짜로?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네. 화투에 관한 영화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자들에게 이 영화 홍보를 하면서도 이 영화는 홍보가 돼서는 안 되는 영화다. 자신이 주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어떤 이 영화사와 또 이제 어떤 이 언론 매체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못했는데 좀 비일비재한 그렇군요. 일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실 불리는 그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본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몇 명이 정말로 예술성을 위해서 혹은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돈이 없기 마련이겠네요. 감독이 연출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처음 만드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졸업 작품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맞춰가는 느낌으로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옆에 다른 이제 조명 감독이라든가 이런 스텝들이 보조를 맞춰가는 게 더 의미 있는 작업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행 중인 차 안에서 하차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됐을 때는 학생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이제 연기자와 스태프들이 모든 장비를 챙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익숙해진다면 상업 영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로 옮겨와서 드라마 촬영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출의 미숙력은 나중에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촬영장의 안전이나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허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만큼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번 영화 그 호흡이라고 하는 영화의 논란이 이제 촉발시킨 그 열악한 제작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사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볼 것이냐 또 그리고 그런 제작 환경은 왜 안 바뀌느냐 이제 이거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반민정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덕대 시장 그 경우도 비슷한 문제인데 뭐냐면 이제 윤재 씨 같은 경우에 독립 영화 그리고 또 졸업 작품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금전을 안 받고 노게렌트로 출연을 하고 싶었지만 네네.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함께 이끌어 나가려는 작업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민정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이 연출자가 그 책임 하에서 조덕대라는 배우에게도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신인지 상호 논의가 되어진 속에서 그런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네. 문제가 없을 소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지 씨가 왜 이 장면을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감독이 충분한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뒤늦게 이제 2017년 작품인데 네. 개봉을 앞두고 네. 이런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호흡이 어제 19일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 했다. 지금 선전 잘한 거 아니냐. 이 얘기 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게 도대체 흥행에 도움이 되는 이슈냐,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관객이 안 들어왔나 보죠,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궁금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그 문제가 파생된 영화에 대해서 발길을 돌리는 관객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가 흥행을 위해서 흥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불행한 포르노 그래서 포르노란 이름 때문에 사실 보고 싶지가 않았는데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보려면 그 영화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또 호흡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좀 요즘에 세간의 이슈가 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핵심적인 거는 그 윤재 씨가 호소한 이 부분들이 영화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하고는? 그렇죠. 본질과는 상관없고 많은 영화 속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그 한 개씩은 다 불만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는 내용이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호흡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이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핫한 이슈 하나가 김건모 씨 성폭행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과 관련한.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고소장이 막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고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 말고 다른 그렇죠. 고소장을. 네. 1차적으로 2007년도에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유흥업소에서 한 여성을 이 김건모 씨가 폭력을 휘둘러서 안화 골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폭행 피해를 줬다. 이 내용을 폭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한 피해자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아니지만 또 다른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이제 그 김건모 씨의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목격을 해서 굉장히 놀랐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이제 무한도전에 이제 유재석 씨가 등장을 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유명한 방송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연예인이 유재석 씨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함께 출연했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바른 생활 스타일의 연예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특정을 하지 않았지만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바른 생활 스타일의 연예인.
누가 봐도 바른 스타일, 바른 생활의 스타일이면은 한 분이 막 떠오르네요. 저는. 이게 이제 네. 그 특정이 그 법률 용어로서 이제 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이 되면 특정이 돼요. 가능하게 네. 되면 이제 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또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유재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식 투자? 네, 그러니까 이 유재석 씨가 이제 한 소속사를 옮기면서 코스닥 등록이 돼 있는 곳으로 옮겼는데 이곳에 옮기면서 어떤 주식을 받았군요. 받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받았을 것이다. 사전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재석 씨는 참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바른 생활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여기에서도 방점을 찍고 싶어요. 유재석 씨가 이제 지난 19일 날 여의도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자기만 해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뉘앙스는 뭐냐면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사람으로 특정이 되었지만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함께 출연했던 출연자나 아니면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들이 또 오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유재석 씨가 참 배려적이다. 건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오히려 유재석 씨가 좀 너무 바른 상황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흐트러짐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정신건강에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유재석 씨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의혹 부분을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변호사이건 아니면 이제 언론의 역할 유튜버로서 언론의 역할을 하든 간에 이 피해자 부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미투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도 이 피해를 입으셨던 분의 가장 두려움은 이제 명예훼손이나 그렇죠. 이런 형태로 당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쓰지 못하고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할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구체적으로 좀 특정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피해를 이야기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김건모 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해서 현재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보호책을 가지고 있는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이제 뭐 이름도 나왔고 해당 연구소에 활동하시는 분이 강용석 변호사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압니까? 되게 잘 아는 것 같은데. 제보들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유명한 유튜버한테는? 이 김용호 기자가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녹음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직접적으로 청취를 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연락이 와서. 네, 혹은 아니면 자주 만나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제보를 했을 수도 있죠. 변호사니까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20곳 정도만 지방 소도시로 이전해도 집값이 잡힐 것 같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 지금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집은 서울에 있고 본인은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진행 중에 끝자리 2212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강남의 시작을 떠올려보면 명문고등학교의 이전 그리고 강남 8학군 생각나죠? 우리 출발새 아침 식구 여러분께서는요 2212번 쓰시는 우리 애청자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얘기 좀 나눠주세요. 나중에 노영의 출발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또다시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잠 많이 자고 아주 산뜻한 목소리로 꾀꼬리처럼 돌아오겠습니다.